조선구마사 논란이 한국 누리꾼들의 불과 같은 화력으로 제작사가 초유의 방송을 폐지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풍 드라마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국난급 재난이라고 느낀 많은 한국인들이 대거 집결해 순간적으로 폭발했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들조차 광고 협찬을 모두 끊게 된 것이고 사상 초유의 지상파 방송 중단 사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논란이 되자 조선구마사 측은 사과문을 통해 중국 장면을 삭제하기로 했으나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국내 누리꾼들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이 아닌 해외의 스트리밍 서비스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해외에 나간 조선 구마사를 보고 중국은 역사 왜곡된 부분을 계속해서 중국에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고 전 세계에 조선 왕조가 모독되어 나가는 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참을 수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계속 나가는 정황이 포착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만 결국 조선 구마사는 해외 판권까지 금일 중으로 모두 내리기로 결정되고 해외 판권이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허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작가의 상상력이며 창의적 소재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중국 공산당까지 연결이 되어 영향받은 상황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문화 컨텐츠 1대1로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많은 한국인들의 민첩하면서도 사태 파악이 빠른 영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순식간에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불매운동 및 출연자 리스트 등을 정리하면서 제작자를 비롯한 방송사를 압박했으며 그 가운데 역사 왜곡 논란이 빠르게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길 때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사와 광고주를 압박할 것이고 이것은 방송국들이 방송을 만들어 배포할 때에 겪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하나의 드라마나 작품을 만들어낼 때 엄청난 시간과 인원, 자본이 들어가므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조선 구마사가 폐지까지 이른 상황은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향후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 동북공정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 상황에서 제작진이 알아서 중국향을 의식했다는 느낌이 드는 드라마가 나왔으니 시청자가 굉장히 세게 예방주사를 놓은 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락될 줄 알았던 조선구마 관련 논란이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차원의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각종 추측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갑니다. 앞으로 예정된 드라마 등 심상치 않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U가 올해 드라마, 영화 라인업을 지난달 17일 공개했는데 그 중에 해시의 신루가 네티즌들에게 논란이 됐습니다. 조선 궁궐 은밀한 곳에서 신비한 여인 해루를 두고 벌이는 한중 군주들의 불꽃 튀는 삼각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5천만 조회수를 돌파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인기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의 원작자인 윤희수 작가가 극본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국과 중국 군주들이라는 부분이 걸린다며 허구이긴 하지만 한국의 역사에 또 중국이 끼어든다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컨텐츠 제작사가 중국과 어떤 자본관계에 연관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원작에 중국 이야기가 없는 걸로 하는데 왜 중국의 왕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방송 시작 전부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통된 의견은 중국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인데요. 해당 드라마가 중국 자본의 영향 혹은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니더라도 누리꾼들이 이렇게 예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자본들이 한국 컨텐츠 사업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의 자금을 중국 텐센트에서 투자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중국이 한국 제작사에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보고 도둑질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계속 훔쳐보는 정황이 나오는데요. 지난 3월 24일 수억 명의 유저가 이용하는 웨이보의 검색어 1위는 배로 나는 죽지 않았다 였습니다. 아직 방송을 안 본 분에게는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만 펜트하우스2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말이라는데요. 문제는 중국에는 아직 한한령 여파로 인해서 한국의 방송이 나갈 수가 없고 오직 불법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펜트하우스2의 마지막 장면이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라면 수억 명의 인구가 한국의 드라마인 펜트하우스2를 아주 열렬히 시청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뒤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컨텐츠 사업계에서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의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한국의 작가들의 창의력과 한국 드라마가 주는 매력이 중국 것보다 훨씬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단 중국이 한국에 침투하려고 하는 것은 당장 한국을 공산화시키자 혹은 한국의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자 이러한 논리보다는 중국 컨텐츠 사업 회사들이 돈을 벌려고 한국에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중국 회사들은 결국에는 중국의 공산당이 제시하는 룰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다음에 한국의 프로그램에 각종 중국색을 입혀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의 막대한 자본력과 시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약간씩만 프로그램에 색을 입히다가 나중엔 한국의 역사를 대놓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선구마사 논란으로 인해서 단번에 한국의 대중들이 중국은 절대 안 된다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제작사들은 중국 돈을 받았어도 매우 조심스럽게 컨텐츠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이미 한국에 상당한 중국 자금이 들어온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누리꾼들은 JTBC 스튜디오에서 선보일 설광하라는 드라마를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소재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정혜인과 지수가 주연으로 나서는 설광하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과 서슬퍼런 감시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의 시대를 거스른 사랑을 그립니다. 온라인에서는 남 주인공이 운동권 학생인 척하는 간첩으로 설정된 점, 남녀 주인공 이름에서 실존 인물이 떠오르게 한 점, 안전기획부 팀장 캐릭터가 미화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드라마 측은 내부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모두 찾아내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상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도 보이나 누리꾼들은 텐센트가 투자한 맥락에 대해 우려하면서 중국의 입김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자칫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냅니다. 조선구마사의 경우 작가 소속사의 자핑코리아의 건물에는 중국 관영신문 인민일보가 입점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자핑코리아의 대표이사가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간부라는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핑코리아는 중국 항저우 자핑픽처스의 한국 법인으로 결국 중국 자본에 의한 영향력을 의심받고 있으며 이것이 자칫 인민일보 등 중국 당국까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각종 매체에서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핑코리아 측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만 한국의 누리꾼들은 이미 너무 많은 국면에서 중국의 자본이 국내외에 끼치는 영향력을 봐왔기 때문에 여전히 의구심을 표현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이미 깊숙이 들어온 모양새라는 것이죠. 누리꾼들은 앞으로 약 4개의 드라마가 중국풍 혹은 중국 자본력의 영향이 적지 않게 의심되고 있다면서 소위 간을 보는 방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에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퇴출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사들이 조심하면서 중국색을 숨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나친 중국 경계는 일종의 짜맞추기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 작품은 중국 PPL이 없어도 중국의 수출이 간간히 되고 있었고 중국 자본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한 메이저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26일 중국 판매를 위해 중국 PPL을 받았다는 것은 업계 현실을 모르는 짜맞추기식 해석이자 침소봉대라면서도 중국과 관련된 PPL이라면 소액이라도 모두 빼고 있다. 드라마가 폐지까지 되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세트장 안에서 찍을 수 있는 사극의 비중이 높아진 분위기라 영향을 받는 제작사도 많습니다. 한 관계자는 고증 문제로 사극을 앞둔 제작진이 정말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역사 드라마는 중국의 동북 공정이 거세지고 그 힘을 과시하면서 훨씬 긴장의 수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조선 구마사로 몸살을 겪은 만큼 앞으로 방송계도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를 둘러싼 동맹국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완벽히 미국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연일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중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서남부 오키나와의 본토 바닷가로 항해를 했습니다. 항모와 더불어 함정 6척이 함께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과 한판 붙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해군 함정들은 일본의 영해를 대놓고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해의 경계선까지 바짝 붙어서 항행을 했죠. 이에 일본 방위성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으며 군사적 도발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중국의 군함들은 일본 영해 부근에서 해상훈련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센가쿠 열도 영유권 주장도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일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로 갈 듯합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 완벽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간절히 한국만을 찾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한국을 향한 러브콜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정보 기술을 둘러싼 패권 전쟁이 가속화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열쇠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나라이고 기술적으로도 압도적인 성취를 이룬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였습니다. 요즘 품귀 현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품목이 된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이 사실상 SOS를 보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회의를 앞두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의 미래에 관한 열쇠를 쥐고 있다. 우리는 공급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이다. 자,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한국이 반도체 세계 최강국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도체와는 사실상 무관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 존재감을 상실한 건 이미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사실상 한국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12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삼성전자의 마음을 끌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 대공황 이후 역대 최대의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실시합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비교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인프라 부양책의 핵심 가운데 반도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의 한국 알이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 중국도 한국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 푸젠성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다급합니다. 미국에게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술 국기가 완전히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회담 직후 이런 보도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은 한국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5G, 빅데이터, 녹색경제, 인공지능, 직접회로, 신에너지, 보건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핵심 분야를 한국과 함께 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정 장관을 만나기 앞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도 연쇄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G 및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중국 역시 파트너를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 북핵 관련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 노력이 거론되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각각 강조되었습니다. 회의 직후 이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된 관리와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중 양국은 사드 갈등 이후 중단됐던 외교 국방부 간 2+2 대화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는 5년 만에 2+2 회의를 재가동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중 양국도 2+2 대화에 나서면서 미묘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중 2+2 대화 재개는 중국 측이 먼저 한국에 제안했고 이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에게 밀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중 2+2 대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나
2015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6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사드로 추정됩니다.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양국 관계는 크게 경색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 외교 강화를 표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한 뒤 한미일 협력 강화를 도모하자 중국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출장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이에 질세라 정용 장관을 후젠성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사실상 대미 견제의 보석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부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함께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형세를 수호할 것이다.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수호하며 공동의 이익을 심화 확대하기 바란다. 또한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올해 상반기 내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나라 어디에도 끌려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두 나라 모두가 간절히 찾는다는 건 그만큼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국 제안에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일관된 기준과 가치관에 기반한 행보로 우리 외교 공간을 넓히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의 입지는 나날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